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참 빨리 돌아오죠, 교수님. 정말 전광석화처럼 흐릅니다. 매주 그 한 주의 시작을 세계는 우리 눈으로 하고, 네, 장안의 화제예요. 예.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시고, 네, 학생들 사이에서 한 주가 보람차지 않습니까? 예, 이 오전 프로그램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려본다는 아주 오, 큰 소문들이 있네요. 혹시 성적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돌려보는 거 아닐까요? 모르죠. 영향이 있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돌려본다는 의미는 서로 링크를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교과서 갖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갖고 예. 그죠? 현실 공부가 뭔지를 예. 보여주는 그런 코너다. 이렇게 잡박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풀기용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참 많은 그 나라의 정상들과 만났어요. 네, 일단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년에 비해서 조용한 다자 외교라고 봐야겠죠. 조용하다? 예. 왜냐하면 작년 유엔 총회 때 그 대통령의 발언, 바이든 뭐 등등 해서 뭐 엑스팔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왜 이러세요? 네, 아무튼 네. 네.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다. 네. 저는 뭐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 진영 전 정부 인사이긴 하지만 대학 교수로서는 이건 좀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5일 동안 41개국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고 예. 뭐 이런저런 다자계기에도 41개국 정상 포함해서 토탈 48개국 정상들과 조우 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자체는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두 번째는 또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테마를 이번 유엔 다자기기에 띄워서 그것도 충실했다고 봐요. 그러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한 메시지 냈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교류, 뭐 협력한다고 하면 이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네. 이게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지난 그 우크라이나 방문하셨을 때 키우에서도 했던 연설이 생즉사사즉생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한테 매우 강한 연설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도 뭐 여러 정치 적인 일들이 있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방문이 그렇게 크게 부각은 되었지 않았지만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강한 메시지를 내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바로 여기서 러시아도 입장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 말씀은 이게 뭐냐면 왜 이게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투명한 발언, 직설적인 발언이 크게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갖게 되었고요. 왜요? 왜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조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외교 일정 자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엑스포라는 테마를 띄웠다. 그러면 네. 부산 엑스포 유치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41개국과 양자회담한 그 나라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봤던 나라들이 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외교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정말 이 지구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180 몇 개 나라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와 같이 세계 10위권의 중견 국가의 대통령이 많은 나라와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것 그 자체는 제가 인상적이었다라 긍정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좀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하고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하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오찬 겸 뭐 이런저런 회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라과이 대통령의 트위터를 한번 보았어요. 이분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니까 현지 시각 9월 20일 오전 4시 59분에 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사업을 위한 협력 분야와 양국의 이익을 위한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자기 부부 간에 이렇게 단체 뭐 부부 사진을 찍은 걸 올렸는데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몇 시간 지나서. 예. 9시 24분으로 보여요. 우리는 2030년 엑스포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입찰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동영상까지 띄웠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만난 지 몇 시간 뒤에? 예. 뭐야 그러면? 트위터의 타임라인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 시간과 우리 이제 한국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찬시에 그 두 부부가 케이크를 나눴더라고 하는데 우리 측이 제공한 케이크죠. 그 케이크 위에 부산 이즈 레디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양자회담 하는데 단일 이슈인 엑스포만 가지고 회담하는 건 아닐지언정 그래도 파라과이는 우리 대통령 부부로부터 식사 잘 드시고 그날 근데 이렇게 엑스포는 사우디 지지한다? 예. 뭐야 이게? 또 한 가지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 사이 또 시간이 1년 반이라는 게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난 정상들 혹은 국가들은 이미 사우디를 지지한 나라들이 있어 보여요. 아 이미? 예. 공개적 거의 준공개적으로요. 예. 제가 뭐 이건 업무상 그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엑스포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대통령 지금 정부의 모습은 저는 그냥 팩트 그대로 대학 교수로서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유치로 꼭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가는 물음표. 그리고 두 번째는 41개국하고 다 양자 회담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이게 무슨 도장 깨기 하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담의 질도 중요한 건데요. 자기 거 얘기하고 다음, 얘기하고 다음 이런 회담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 그 전에 사우디를 지지했던 나라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마음 좀 바꿔봐라라고 그렇죠. 설득할 수 있죠. 그게 외교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설득을 위한 자리로서 형식과 시간이 되는 거냐? 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당국자들 노력했다는 거 하나만 우리가 좀 평가해 주죠. 41개국가 정상회담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상대 국가가 물론 저희도 부산 엑스포 유치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기원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된다 하더라도 현 정부 때 이게 대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저는 그건 그대로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이 준비하신 실무 외교부 정부 부처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9.19 산업 5주년 기념식에 와서 안보도 경제도 보수가 잘한다는 것은 조작된 신화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태영 안보실장이 MBN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기준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안보를 잘 모르는 분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안보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실장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보실장은 안보하는 자리지 전 정부를 상대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워딩은 오염된 정보, 오염된 통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 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러시아 외교는 이 정부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지출했고 일본보다 더 많이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동시에 미국과 손을 잡고 김정은 위원장을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회담하게 했고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갔습니까? 자꾸 반복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게 또 북한을 현 정부 내에서 좀 더 세게 압박하면 견디지 못하는 지점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했거든요. 그거 철진한 레코드판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뭐
그 이름도 이상했던 통일 대박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오바마 때도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사실상 무시 전략 아니었나요? 네. 제 말씀 뭐냐면 왜 자꾸 과거의 망상이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더 압박하면 견디지 못할 지점까지 가겠다라는 발언. 아니 2017년 때 우리가 물려받았던 과거 정부의 소위 보수 정부의 안보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당시 그 위기 상황을 겪었던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알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때 반평화 세력이라고 그들을 소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님이 그렇게 그리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직들 한가하십니까? 왜 자꾸 전 정부를 소환하여 비난하십니까? 교수님 좀 화나신 것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평화의 토대 위에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 희생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정부도 현 정부에도 몸을 담지 않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보는 평화로 귀결되고 그렇죠. 경제정책은 민생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평화와 민생은 누가 잘했네 못했나라고 굳이 입증 안 해도 네.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영역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잘하죠. 네. 그러죠. 예. 성적으로 주면 A 플러스 가능한 거죠. 예. 몸과 마음으로 느낀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때는 왜 A 플러스를 못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방한 검토 발언을 했다는데 일단 좀 저는 궁금한 게 이 만남이 특정한 현안을 가진 현안 회담입니까? 아니면 아시안 게임 개막에 마친 의전용 만남입니까? 뭡니까 성격이? 후자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호스트로서 주최자로서 축하하기에 온 외국의 사절단 특히 국가원수급들을 접견을 한 거죠. 접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회담이 아니라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예. 그래서 면담을 한 거고요. 거기서 덕담을 나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요. 저는 뭐 이거 자체가 상당히 중국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한덕수 총리 또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덕담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실려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아니요. 그 계기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양측에서 낸 보도자료라고 할까요? 그걸 합쳐보면 그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제 경험상 서로 특히 중국과의 회담을 하면 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해요. 우리 측 보도자료에는 뭐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말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늘 지지한다라는 발언.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보도자를 보면 이게 한 600여 자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글이었지만 의외로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에 전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계기에 면담한 것 치고는 좀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국의 보도 자료에는 방한 검토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중국이 발표한 보도 자료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무게둘 발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게를 둔 거죠. 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물론이겠죠. 그러니까 설마. 우리 정부가 그런 발언이 오갔을 것이고요. 그거는 뭐 우리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걸 서로 얘기하는. 다만 실행 의지까지 담겨 있는 구체적 발언이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덕담 차원. 예. 시간 되면 한번 가야 되는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언제 시간 되면 함께 해 뭐 이런 거 비슷한 이런 발언이라는 겁니까? 예. 그럼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죠. 아니 뭐 제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 점을 지금 계속 특화시켜서 질문 드리는 이유가 아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 일본과 밀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심사가 어떨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런 그 심사가 시 주석의 발언을 통해서 묻어 나와요. 네. 뭐라고 했냐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니까요.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한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발맞춰 발전시키기에 노력하자라는 건데 이 말은 그러니까 저도 중국 고위 관료들이랑 회담을 해보고 또 한중 정상회담 때 배석을 해봤지만 중국과의 회담은 정말 첫 번째 고사성어를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협지나 삼국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워낙 현란한 미사여구를 쓰는 측이 중국이에요. 우리 서구의 사람들은 정말 직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I like you 너는 좋아해 그렇지만 할래 말래 이런 건데 하는 둥 마는 둥 이거 뒤돌아서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발맞춰 발전시키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이면에는 지금까지 한중 존중의 정신이 훼손되었다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시대에 발맞춰라고 하는 그 6글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호 협력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좀 갖고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고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우리한테 좀 자각을 시켜주려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나라다. 쉽게 하면 니네가 우리 등지고 잘 사나 보자 이런 겁니까?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런 거가 아니 어쨌든 되게 중요. 제가 너무 속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센 것도 있어요. 부인을 안 하시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중한 관계를 덜 중시하는 거 아니냐.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행동을 실제로 보여라. 상호 존중 우호 협력의 정신을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게 결국은 우리 한미일 강화 등등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북중 관계 있잖아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서 방중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일단 이건 성사가 안 됐어요. 저는 아시안게임 때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요? 첫 번째, 항저우는 항저우까지 교통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로 가야 된다는데 또 한참 걸리나요? 여러 가지 그렇죠. 물론 하노이까지 그 기차가 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 평양을 비운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또 호스트인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축제에 소위 국제적으로 불량 국가의 리더인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자체가 흥행이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중요 흥행 포인트는 지난번 북경 올림픽과 달리 중국이 이제 코로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그렇죠. 이런저런 거예요. 또 항저우가 중국에서 가장 인터넷 등등이 많이 발전한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연결성이 높은 도시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럼 혹시 개막식 말고 폐막식에 맞춰갈까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성립이 안 된다? 모르죠. 갈지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범위에서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아시안 게임과 방중을 연결지은 것 자체가 애당초 제가 그러니까 그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잘못 설정된 가설이다. 근데 저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혹은 올림픽을 보면 좀 마음이 아려요. 왜요? 왜냐하면 북경 올림픽 때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남북이 같이 기차를 타고 북경까지 응원단을 보내고 싶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 실제로 또 북경에서 단일팀 혹은 남북이 합동 응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북경 올림픽 자체는 선수들만 북경 동계 올림픽이었을까요? 선수들만 불러서 소위 반폐쇄적인 올림픽이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니 그렇고요. 요번에도 또 우리 어떻게 응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민들이나 북한 팀을 반국가. 그것도 진짜 관전 포인트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고국의 분위기가 항저우에서 남북 팀을 바라보는 어떤 응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네요. 그러나 스포츠는 스포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플레이 더 게임 하는 건데 게임 할 때는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국가도 지금 유엔에서
짧게 만나는 마당에 스포츠는 스포츠니까 서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일단 아시안 게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어요? 방중? 이게 정치 일정을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9월이고 9월 중순이잖아요. 9월 중순은 뭐 9월 다 지났다 치고요. 구구절 지났군요. 쌍십절 있잖아요. 10월에 이제 중국에서 1대1로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러니 러시아 대통령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유엔에서 나 북한 간다라고 정격으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간다. 네. 또 그 전에 라브로프는 모스크바에서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을 만났어요. 근데 또 왕이는 또 그 전에 멀타에서 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역순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보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은 좀 되게 바빠요. 다음 달에도 그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11월인가요? 11월 혹은 12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하고 왕이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소위 조태용 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는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외국의 자기 카운터파트를 만날 때는 뭐 자기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의 정상회담 스케줄을 정할 때도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근데 또 연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기억되는 거기서 에이펙이 열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빠? 일정이 많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우리 보통 외부에서 정상회담 스케줄을 정할 때는 이미 정해진 스케줄 사이사이 넣을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시진핑 주석이고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을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주석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게 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 보따리가 더 커지고 그렇죠. 전략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에게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역산해 본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시기는 그 즈음 10월 말 11월 초 혹은 아니면 중미 정상회담이 정해지기는 그 직전이 될 겁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연내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성사된다면 타이밍이 그때다. 예. 그럼 왕이 외교부장 이렇게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그 일정 조율 차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게다가 러시아하고 그 중국에서의 전략적 소통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것저것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가지고 소위 반러 연대에 대해서 전략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라브로프 자체가 그 북러 정상회담할 때 배석을 했던 사람이라 이 양반은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거의 20년째 외교부 장관하고 있는 되게 사람이에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이 외교장관.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뵀는데 뭐 걸걸해요. 옛날에 소련 시절의 외교장관도 되게 오래 한 쉐브로나젠가 하여튼 그런데요. 아무튼 이 양반이 그 북러 정상회담 때 배석을 했기 때문에 왕이 장관에게 북러 정상회담의 내용을 공유했겠죠. 그랬겠다.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또 서로 간의 전략적 상황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대충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멀쩡해 저의 관성이기도 한데 현직에 있었을 때도 주요국의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트레이싱 추적을 해보면 대략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친강 전 외교부장이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는 굳이 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시죠? 모르는 거.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모를 테니까 저도 모르고 네. 넘어가도록 하고 마무리 삼아서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일단 한일중으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한일중이라는 표현은 어색해요. 통상 우리는 한중일 쓰잖아요. 아니 근데 외교부 차관 지내셨잖아요. 원래 이게 그 순서를 정하는 원칙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첫 번째 원칙은 그 여기서 한일중이니까요. 한중일이 됐든 이 3개국이 회의를 할 때는 서로 로테이션 베이스로 의장을 합니다. 돌아가는 순서대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가 2019년 12월 청두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의장국이어서요. 네. 중한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에서도. 네. 왜냐하면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이지 우리한테 턴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네. 개처 순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이 된 거죠. 물론 이게 지금 몇 년째 한중일 정상회담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중일이니 이제 우리나라가 의장국 다음이 이제 일본 턴이거든요. 일본 순서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그런 면에서 보면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회담 체계 내에서 회의 체계 내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남에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오디언스를 상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빈정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은 뭐 자유, 법치, 인권 이런 것들의 어떤 뭐 구현 정도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자유와 법치가 국제 정치와 윤석열 정부를 만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네요. 아니 이거는 소위 외교는 나름대로의 관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언어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한중일이 익숙하잖아요. 네. 남에게 얘기할 땐 최소한. 그리고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한일중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네. 그 맥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빈정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뭐가 거죠. 바뀌는 게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제 강의하러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서 돌려보라고 하니까 미리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예.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